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표결에 불참하고 미국행을 선택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이후에 사죄문을 올려서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직능위원회 부의장,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제보센터장 등 중앙당직은 내려놨지만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는 내놓지 않고 있고요. 사죄문 내용을 보좌관이 썼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과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김 의원은 사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름을 추구했던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어떤 걸 추구하면서 지역위원장직을 꼭꼭 움켜쥐고 있는 건지 지역민들에게 대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들어보고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된 윤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의 활동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0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으로 여수 양식 피해가 크다 이런 내용은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기습 한파로 봄꽃이 안 펴서 지자체가 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남부지방 낮 최고 기온이 21도를 기록하며 4월 초순 날씨를 보이면서 일찍해와대 문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위로 꽃이 피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순천시는 오는 22일 예정됐던 매곡동 판매축제를 다음 달 2일로 8일이나 연기를 했습니다. 매년 2월이면 홍매화가 군집을 이룬 매곡동 일대는 선홍색 붉은 빛으로 장관을 이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꽃이 피지 않은 채 꽃봉오리만 가지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예. 특히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상춘객들이 찾아오는 광양 매화축제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광양 섬진강변 매화마을에서는 광양 매화축제가 열리지만 꽃망울도 보이지 않는 나무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광양시 담당자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대책을 나누고 있는데 불안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참고로 매화축제를 처음 시작했던 1회 때는 3월 말에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달 정도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기후라는 거죠. 예, 광양 매화축제랑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구례 산수유축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다음 달 15일부터 23일까지 구례군 산동면에서 열리는 구례 산수유꽃 축제도 만개 시기를 맞추지 못할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구례군은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6일을 늦췄는데요. 작년 2월 같은 경우는 따뜻한 날씨에 꽃들이 일찍 피다 3월에 다시 한파가 오면서 벚꽃 축제를 앞당긴 지자체들이 꽃이 피지 않아 고생을 했던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구례 화엄사도 경내에 있는 그 홍매화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하는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월 25일 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0일에 개최를 합니다. 예, 담당자분들의 고심이 깊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꽃이 일찍 핀다 혹은 늦게 핀다 이런 추세가 일정한 게 아니라 기습 한파, 또 이상 고온 등 예측할 수 없는 그 오락가락한 날씨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작년처럼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은 또 없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유족들이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유족 총연합회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기준 기획단의 임기 연장이 가능해졌는데 네. 기존 작성 기획단의 가해자 측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역사 왜곡이나 축소가 걱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요구들이었죠. 예. 그렇죠. 지난해 진상조사 과제 문건에 보면 반란과 토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획단 위원들을 보면 뉴라이트 계열 인사 등이 다수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소속의 김계리 변호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유족연합회는 김 변호사의 경우 여순 사건 전문가가 아니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 문제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좀 있어 왔습니다. 계속. 네, 맞습니다. 여순 항쟁 전국 유족 총연합은 2023년 12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우익 뉴라이트만으로 채워진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들로 전면 재구성하라고 촉구를 했었죠. 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명 발표나 국회 방문, 기자회견 등 그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었고요.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기획단은 작성 기획단은 2023년 12월 출범을 했거든요. 예. 이 특별법의 핵심이면서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물로 보고서 작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말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기가 올해 4월 4일에서 최대 2027년 4월 4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여순사건위원회는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후 김계리 변호사의 기획단 포함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직접 연결해서 더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수년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 문제가 제일 큰 이유일 텐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올해 이순신대교 유지 관리비는 79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8,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 매년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각각 분담하고 있거든요. 예. 가장 적게 돈을 내는 광양시의 올해 분담금을 보니까 19억 1,880만 원을 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해마다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2023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건설업체가 감당해온 경관 조명이나 교각 도장, 또 로프 보수 등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에 유지 관리비가 크게 오른다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오르나요? 전에 비해서? 네, 개통 직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7억에 불과하던 관리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허. 10년 사이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거든요. 예.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 등은 해마다 정부에 국도 승격을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도 승격 건의는 권향엽 국회의원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예.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검토 중이라는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순신대교는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 그리고 광양항의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또 국가산단의 세금 또한 국세로 징수돼서 국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해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다는 게 타당하다. 그게 지역사회의 목소리인 거죠. 예,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역사 왜곡 등의 문제로 기획단 해체와 또 재구성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계리 변호사의 기획단 활동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최근 국회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최근 국회 국조특위 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립하는 모습, 또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부터 간단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유 없이 대립하거나 고성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란 혐의 관련된 국정조사 그리고 지금 정부의 업무 진행 상황을 살피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 진행을 좀 의도적으로 파행시키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떤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또 내란 수계 변호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여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내란 선동에 맞서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국회가 다 해야 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계리 변호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김계리 변호사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언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까? 네,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됐습니다. 예. 인지하고 즉시 행안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고 일주일 전쯤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제지할 정도로 열성을 다해서 내란 수계를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계리 변호사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이 여순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원이다라는 것에 상당히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여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기획단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민간인이 희생되었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를 옹호하는 변호인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민간인이 희생됐던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77년 전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파헤칠 수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인데요. 이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획단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는 법률가이지만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재판, 아니면 과거사나 국가범죄 관련 재판을 맡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신념도 없는 사람이 기획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순 사건처럼 계엄령 선포를 변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순 사건 전문가도 아닌 변호사,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획단에 포함됐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이 기획단 임명에 김계리 변호사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기획단 구성이 2023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예. 이 정부 위촉 즉 대다수가 뉴라이트 계열의 이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여순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가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출신들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굉장히 좀 역사 편향적인 인식이 우려된다. 이 기획단원들을 교체해달라라고 호소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최근에 이제 진화위와 마찬가지로 이 역사 정의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책임자들을 계속해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임명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김계리 변호사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 직후 진화위원장에 임명돼서 논란이 됐었던 박선영 전 의원의 대변인이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이제 예전에 그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대변인이었다는 사실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박선영 전 의원이 이 12.3 내란 이후에 보여줬던
태도라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인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들, 그런 진화위원장의 대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예. 이 김계리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장과는 최근 만나셨다고요? 박선영 위원장이 찾아와서 한 예. 15분 정도 짧게 만났는데요. 예. 이제 그 진화위의 그 임기 만료가 앞두고 있어서 그 임기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연장, 과거사를 끝까지 정리하고 진실과 화해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화위의 지금의 현재 문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박선영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거취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순 사건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쭉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제가 발의한 법안도 함께 통과가 된 건데요. 예.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족회 그리고 시민사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계리 단원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련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여순사건위원회가 좀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순 사건 위원회에서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좀 빨리 논의를 한다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전망인데요. 어떤 해법이 좀 있다고 보세요? 네, 지난 화요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지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직무대행이죠, 장관. 예. 여순사건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구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예. 제대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그 장관의 공백 상황에서 이 여순사건위원회의 운영이 사실 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유족들과 국회가 수차례 지적을 한 끝에 여순사건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라고 이제 말한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예. 만약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기획단 구성도 지금껏 비슷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과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와 관리 감독만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기획단 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여수 시민분들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국회에서 함께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목소리 내겠습니다. 예. 여순 사건 기획단이 재구성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기준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네, 과거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상규명의 과정에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참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이 민간인 학살 유족을 지원했던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배상재판에 참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 이렇게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 제대로 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단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획단을 재구성할 때 부처 차원에서 책임 있는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예. 인사 구성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네, 지금 전국 상황이요. 기획단 재구성 문제를 포함해서 여순위원회의 업무, 결국 여순 사건 진상 규명 작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공석인 것과 상관없이 기획단은 기획단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
이번 12상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전에도 그 여순사건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좀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진상규명의 처리 건수도 너무 이제 저조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좀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내란과 상관없이 전국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사 진상규명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해서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가가 빨리 정상화되는 게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좀 이런 근본적인 여순위원회 조직 쇄신 기회로 좀 삼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여순사건위원회를 비롯해서 과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 그리고 뭐 인권위 같은 원래의 기관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이 탄핵 심판 내란 수계에 대한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사 정리 문제를 어떤 시각과 방향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예. 또 실제로 과거사 진상규명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과거사 민간인 학살의 유족들은 이미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완료돼서 제대로 된 사과와 또 화해 그리고 배보상의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담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고흥의 열악한 의료체계 관련된 내용 취재하셨습니다. 지역의 의료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에 비해서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군 단위 지자체의 상황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 가장 심각한 과가 지금 고흥은 어디던가요? 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고흥은 일단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없습니다. 하나도요? 네, 병원도 없고 이제 의사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소아청소년 의사가. 네, 없어서 이제 고흥에서 이런 소아과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인근 순천을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순천이나 여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해 10월 달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 공백이 생긴 건데요. 예. 지금 뭐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고흥군 지자체도 나서가지고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조금 채용하려고 막 공고도 내고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우리 아이들은 아플 때 원정을 가야 되는 거죠. 순천 혹은 여수나 인근으로. 인근 지자체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요. 또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그 예. 보건소에. 근데 이 지금 현재 고흥군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도 소아청소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공보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산부인과도 심각하다고요? 네, 산부인과는 소아청소년과처럼 의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병원급 한 곳이 있고 의원급 한 곳이 원래 있는데 예. 의원 한 곳은 최근에 문을 닫았고요. 병원 한 곳은 그 전문의가 2명 정도 있고 24시간 분만이 가능하다 해서 응급 분만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네.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소아청소년과에 비하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산부인과는 네, 병원도 예. 있고 전문의도 있고 24시간 분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예. 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산부인과가 있는데 여기서 분만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가 보통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고 네. 산후조리원을 가잖아요. 네. 근데 고흥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공공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 분만은 지역 병원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또 신생아를 데리고 이동해서 산후조리원이 있는 또 순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니까 애초에 분만부터 그럼 그렇죠. 차라리 가서 하겠다. 보통 지금 시스템이 산부인과랑 조리원이랑 같이 연동돼 있어가지고 층만 나눠서 사용하니까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고흥 같은 경우는 조리원이 없으니 또 차를 타고 아기를 움직여서 조리원까지 가야 되고 또 조리원에서 자기 산부인과에서 낳은 신생아가 아니면 또 잘 안 받아준다 그래요. 그래요. 이 아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또 어떤 위험이 위험이 아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잘 안 받아주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건 고흥뿐만이 아니라요.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와 전남에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에서는 단 한 건의 분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만 수가가 0이에요. 의원급. 진짜요? 네. 그 이유가 조리원과 연동이 안 되어 있는 문제도 포함돼 있다는 포함돼 거죠. 있다는 거죠. 네. 아하. 병원에서도 그냥 월 평균 뭐 한두 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의원급은 더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진료는 하지만 분만은 한 적이 없다. 22년부터. 그래서 고흥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의 의원급 산부인과에서 분만은 없었다. 분만 수가 0이다. 그러면은 뭐 순천처럼 이제 전문 그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서 조리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로 일단 몰리는 사례들이 엄청 많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분들도 또 많으시죠. 예. 올해 순천에 있으니까. 네, 올해도 광양 쪽에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에 생기면 이제 또 그쪽으로 또 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산부인과까지 심각하다는 소식 들어봤는데, 나 자신 혹은 뭐 내 가족이 아플 때 혹은 정말 분만이라는 응급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가 결국에는 이 지역을 좀 떠나게 되는 지역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물론 뭐 문화, 교육 뭐 이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의료는 정말 내가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기로에 놓인 문제이기도 하고 생명이 위협이 되는 그럼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예. 보니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찾다 보면 당연히 이제 유출이 될 것이고 뭐 병원 진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주 자체를 다른 지자체에서 사는 것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주는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어떤 대책들 좀 마련 중인가요? 위기 의식은 느끼고 있을 테고. 예. 지금 뭐 타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직접 의사를 구하려고 발로 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인의 지인을 좀 연결을 받아가지고 좀 고흥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좀 데리고 오려고 아름아름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만남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시니 꼭 하루빨리 이제 소아청소년과 고흥에 다시 생겼다라는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합니다. 취재해보시니까 그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의사분들은 고흥에 살 수 있냐 없냐 그분들의 또 인프라를 생각하실 테고 또 아니면은 거주는 다른 곳에 하더라도 고흥에서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왔다 갔다 시간도 고려를 할 테고 또 무엇보다 고흥이 동부권에서는 인구가 제일 적잖아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 이 수도 적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고향사랑기부제로 그 모금으로 네.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를 데리고 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요. 곡성군 사례인데요. 네. 곡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흥군보다 더 상황이 심각했어요. 1960년에 그 소아과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곡성군에는 아예 소아 청소년과가 있었던 적이 없었답니다. 와, 정말요? 네네.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그 광주에서 진료를 하는 이 전문의를 데리고 와서 일주일에 2번
출장 진료를 시작해서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즌2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를 또 진행해가지고요.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목표 모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초과 달성해가지고 3억 400만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즌2에서는 상시 진료. 와. 지금 일주일에 2번 진료잖아요. 출장 진료잖아요. 이거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상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2번째 소아과를 만들려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진짜 바람직하게 성공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런 사례들을 좀 잘 참고해서 고흥군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뉴스에 보도될 리포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와 그제 그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예. 3월 5일에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전남에는 50개 금고에서 66명이 등록을 마쳤고 평균 경쟁률은 1.3대 1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문자, 전화 이거 가능해지고 명함을 이제 뿌린다거나 그다음에 사회관계망, SNS를 통해서도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선거 운동은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또 선거 운동 기간에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거가 3월 5일이니까 3월 4일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요. 예.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을 받거나 주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선거를 좀 막고자 그리고 다수의 금고 회원들이 소외되는 것을 좀 막고자 이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긴 선거이니까요. 부정선거도 조심하실 뿐더러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지역사회랑 새마을금고랑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좀 더 주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수와 경남 통영 간의 논쟁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수시와 경남 통영시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문화재나 문화유적들이 참 많은데요. 조선시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본영을 놓고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죠. 네, 이 조선시대 3도 수군 통제한 최초의 본영이 어딘지를 놓고 여수시와 통영시의 역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통영시의 지역 정치권과 또 문화단체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지난 14일 통영시의회는 전남과 여수시의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요. 관계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이 통영시의회는 결의문에서요. 이 3도 수군 통제형은 1593년 한산도에 최초 설치됐다며 역사적 기록이고 고증이 명백함에도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통영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유산청과 경남도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있었던 통영시의회 본회의에 신철기 시의원의 대표 발의 들어보시죠. 난중일기와 이충무공 전서 등 임진왜란 사료와 고증 자료 어디에 한산도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이라고 적혀 있는지 정확히 제시하라. 그러니까 통영은 3도 수군 통제형의 본영이 통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영시가 이런 결의문을 발표하기 전 여수시 의회에서도 진명숙 의원이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이 또 있었죠. 네, 여수가 전라 좌수영이자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진 의원은 지난해 통영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한산도를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통제형으로 주장한 내용이 발표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여수가 삼도수군 통제형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이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희석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진명수 의원 인터뷰입니다.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현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정부나 이게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이 없게 세우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을 문화재청에도 건의를 했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앞장서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후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도시를 만들자는 뜻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거든요. 학자들과 모든 분들이 이것을 잘 제대로 고증을 거쳐서 이제야말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진년 당시 이제 국난 극복이 근거지이자 전쟁 승리 도시가 우리 여수 이수신의 도시 고장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는 이런 역사적 의미를 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고요. 이렇게 여수시와 통영시 모두 여러 공식 사료에서 확인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말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통영시의회가 침탈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수시 향토역사문화단체인 여수종고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 통영시의회는 적반하장식 역사 왜곡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수종고회는요, 임진왜란 시기 여수는 전라자수 겸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었다며 이 선조가 내린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의 임명장에 해당하는 교서를 그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또 이수신의 편집글인 다편 지평 덕승의 내용에서 이 한산도로 나아가 진을 쳤다는 구절로 밀어 이 한산도는 전라자수형 겸 삼도수군 통제형의 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지역의 정치권과 문화단체들이 각자의 의견을 앞세우면서 지역적 갈등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네, 시민들은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는 것이었고 여수시와 이수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황당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수가 삼도수군 통제형과 전라자수형 본형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영에서 외부인이 어느 날 우리가 최초의 통영입니다. 이것은 안 되죠. 당연한 걸 갖고 있는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기정사실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먼저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서로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수 시민들로서 이걸 지켜야죠. 삼도수군 최초의 통제형은 여수라는 것은 기정사실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것은 가지고 가야죠.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안타깝죠. 이런 논쟁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죠. 우리 걸 갖다가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수를 해야지. 여수가 본영지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지. 어떻게 잘 해결돼야 될 건데 잘 될 겁니다. 네, 시민들은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요.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두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 여수와 통영 간의 논쟁은 조금 길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역적 갈등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 본형을 두고 여수와 통영 간의 논쟁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정말 잘 보냈습니다. 오, 정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풀 순 없고 네. 좀 이따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전남 여수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힌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오, 시내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요? 네, 이 개편안은 여수 종합버스 터미널과 서시장을 오가며 윗길, 아랫길로 편중됐던 중복되고 굴곡된 노선들을 줄인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72개에 달하는 복잡한 노선 번호를 재편해서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낮 시간대 승객이 거의 없어서 빈 차로 운행하던 노선들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진호 아나운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윗길 아랫길 하면 어디 말하는지 바로 아세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예. 네, 알지 못해서 네. 이번에 한번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버스를 통해서 이곳저곳 많이 다녀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이 버스 터미널 쪽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똑같은 번호에 똑같은 방향의 버스인데 하나는 뭐 소라 화양면으로 향하는 외곽행 그리고 하나는 미평 차고지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또 이제 건너편 정류장에서 또 타려고 하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윗길 윗길 아랫길 써 있죠. 그 앞에. 그렇습니다. 예. 이 종고산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윗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터미널 방향에서는 왼쪽 길이 이제 윗길인 거죠. 그렇죠. 네. 엑스포역 쪽으로 예. 가는. 그래서 이제 뭐 충민로, 동문로를 지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랫길이 이제 종고산 서쪽으로 가는 길이라서 좌수역로 지나서 이제 성광교에 나오고 네, 이제 좀 잘 알고 있죠. 네. 그런 길로 서시장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 입장, 저도 이제 관광객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 많이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 시간대 승객이 거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해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읍면 지역을 단거리로 순환하는 지선 마을 버스를 도입하고 장거리 구간은 또 빠르게 운행하는 간선 버스를 도입해서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간선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버스 대기 시간이랑 운행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대가 되는데 노선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다음 달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착수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각계 의견을 좀 수렴할 계획인데요. 네. 이번 개편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운수업체, 운수 종사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2년 전에 22년에 예. 여수 일부 버스 노선 개편을 했는데 시민들이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지자체의 노선 개편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순천시 근처에 있잖아요. 네. 다음 달 3월 17일에 시행하려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읍면 지역의 주요 이용자인 고령층의 환승 불편 문제가 크게 제기됐고 또 사회단체와 지역 의원 의견 수렴에서도 같은 사유로 재검토 요구가 나와서 시행을 보류했는데요. 예. 여수시는 이런 지간선 체계에 따른 환승 불편 문제를 논의하려고 다음 달까지 25차례에 걸쳐서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초기에 어떻게 할 건지 실제 버스를 타는 시민분들 그리고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 종사자분들의 그런 의견을 좀 잘 수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언제부터 바뀐 노선이 적용되나요? 네, 올해 말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안이 마련이 되면 내년부터 개편된 노선체계가 적용되는데요. 현재 여수시 관계자는 신도심 개발 등 2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인 만큼 와, 26년 만에. 그렇습니다. 예. 그간의 어떤 수요 변화를 분석해서 조정 배차를 할 계획이고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이렇게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버스커 정류장 가지고 왔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 여수시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안이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 종사자들과 그리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네, 버스커의 정류장 들으면서 김진우 아나운서와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가에 앉아 불어오는 바람 어쩌지도 못한 채 난 그저
멍할 뿐이었지. 나는 이리 바본지 어리석은지 모진 세상이란 걸 아직 모르는지 터지는 울음 입술 물어 삼키며 내려야지 하고 일어설 때 저 멀리 가까워 오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낙엽이 뒹굴고 있는 정류장 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까치발 들고 내 얼굴 찾아 헤매는 내가 사준 옷을 또 입고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그냥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이대로 영원히 있을 수만 있다면 그대여서 고마워요. 라디오 전망대가 2월 20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